1페이지를 펴봅시다. 그냥 간단히 소개를 일단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전체적인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하고 나가지고 오늘 풀라고 한 거 있죠. 1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그거를 좀 봐봅시다. 문 닫아, 문 닫아. 자, 1페이지 폈죠? 펴시면은 지금 다 이거 있죠? 책 있죠? 책 없는 학생들은 인쇄했죠? 지금 이거 내용 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알죠? 이거 보고 나가는 거예요. 1페이지 처음 보면은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가 나와 있는데 책 뭐 이렇게 쭉 훑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은 2017학년도랑 2018학년도 기출지문이 나와 있고 연계지문 다룬 거는 2018학년도 뿐이에요. 그 왜냐면은 2017학년도는 굳이 연계지문을 볼 필요가 없어요. 체감률도 낮아서. 그리고 뭐 2년 전이니까 1년 전 거 보면서 올해 거 대비하는 게 훨씬 낫겠지. 2018학년도 보시면은 체감이 높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겠죠. 어찌됐건 간에 70% 정도를 연계하겠다라고 해서 연계를 해 놓은 거고 2019학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도 똑같아요. 올해도 6평에서 총 뭐 연계된 문제는 32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연계됐다고 체감할 만한 거는 지문이 연계된 거겠죠. 그런데 요번 6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새 지문이 다 연계됐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연계된 지문들이 수특에 한정돼 있었거든. 왜냐면 수완이 안 나왔으니까 수완 지문까지 다 보자면 이제 우리 이제 9월에 풀게 되잖아. 구모부터는 수완도 연계가 될 거예요. 이건 나중에 뭐 스스로 보면서 채워 넣으셔도 되고 제가 넣어드려도 되는 건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지문이 직접적으로 연계가 된다. 독서도 지문이 직접적으로 연계가 된다. 그리고 그 연계가 되는 게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는지는 작년도 올해 거는 아직 9월 평가원을 안 받기 때문에 제가 아직 정리를 자료로 안 해놨어요. 구모까지 보고 나면은 그때 정리를 할 거고 작년도 거를 보고 요번 뭐 작년도 연계 분석을 통해서 올해 연계 교재를 분석하는 방향을 좀 정립하고자 요거를 만든 거고요. 이제 출제 경향으로 넘어가 봅시다. 독서 출제 경향. 사실 이거는 뭐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2017학년부터 지문이 길어지고 문제가 막 6개 나오고 그랬잖아.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더 출제 경향?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이름에는 더 걸맞은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분명 더 짜증 나겠지만은 왜냐면은 쭉 읽어봅시다. 17학년도 이전의 독서는 지문 길이가 짧아가지고 그냥 보고 머리 좀 좋은 학생은 그냥 보고 나서 문제 4개 5개 쭈르륵 풀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7학년도부터는 여러분들 뭐 공부 열심히 했던 학생은 콘크리트 지문 본 적이 있었을 텐데 콘크리트 지문이 17학년도 6평이었나? 그랬을 거야. 그때부터는 지문 길이가 길고 지문 난이도라든가 이런 게 조금 높아진 편이라 가지고 머리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좋은 범주에 넣는 거지. 천재들은 뭐 사실 뭐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지. 지문이 좀 길어져서 일반적으로 그냥 머리가 좀 좋다, 똘똘하다 소리 들은 학생들이더라도 외우면서 하지는 못해요. 못하게 바뀌었어. 그래서 따라서 암기식 지문 정독이나 문제풀이에 한계가 존재해요. 물론
물론 왕도는 지문을 정독하고 100%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 사실 저는 이렇게도 풀어요. 저는 이렇게도 푸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풀면은 한 지문에 최소 10분, 많으면 20분? 코가 왜 이렇게 간지럽냐? 최소 10분, 많으면 20분씩 걸리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이 독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뭐 독해 틀이라든가 문제풀이 틀이라든가 스킬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긴 했는데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근데 뭐 이걸 무조건 다 100%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정형화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변수가 있는 거라서 이런 거를 연습하고 독해를 연습하고 문제풀이를 연습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시험은 언제나 변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변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기르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내려가 보면은 why 왜 바뀌었을까 주관적 생각 여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대학교는 암기 잘하는 학생을 선호하지 않아요. 암기 잘하는 학생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떤 뭐 연구, 분석, 조사를 할 때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고 그 찾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재정립, 재구조와 재구성 하는 그런 학생들을 대학교에서는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유 1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이유 2는 연계교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길어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게 어쩔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불가피해진 거지. 왜냐면은 매년 연계교재가 나오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과거 지문일수록 조금 더 지문 길이가 짧고 읽기가 편하고 최근 지문으로 갈수록 조금 더 길고 읽기 어렵고 문제에서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요. 그게 왜냐면은 지식이라는 게 왜 글씨를 못 쓰겠냐? 지식이라는 거는 쌓이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보게 될 국어 시험은 기본적으로 매년 똑같은 국어 시험이 아니라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전년도 작년까지 쌓여왔던 평가원의 출제 기조, 경향, 지문 길이, 문제의 난이도, 지문 주제의 난이도들이 전부 다 쌓여오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재작년 시험보다는 재작년 시험까지 전부 다 고려가 된 작년 시험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작년 시험의 모든 게 다 고려가 된 올해 시험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쌓인다라는 측면으로 보자면은. 그래서 이유 2번을 보시면은 연계를 해야 되는데 똑같으면 안 돼. 그리고 개념을 갖다 써야 되는데 얘를 그대로 갖다 써기도 뭐해. 왜냐면 전에 했거든.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은 세부적이거나 까다로운 내용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올해 육모 LFID 지문 있죠. LFID 지문 같은 경우에 이런 유형이에요.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이게
오리 지문에서 오리발 지문으로라는 게 뭔 말이냐면은 연계 교재와 기출 지문의 경우 LFID 연계 교재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항체, 항원, 루미놀 시약으로 혈흔을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 검사 기구의 세부적인 구성 원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우리는 앞으로 연계 교재를 분석을 할 텐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지문 독해를 하고 문제를 풀고 오답을 보고 분석을 하고 그런 식으로 국어 공부를 해왔던 학생들한테는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 풀고 지문 독해하는 것보다는 배경 지식을 쌓는 것에 더 치중한 전략이라서. 근데 왜냐면은 연계 교재에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 연계 교재 내부에서 개념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어찌 됐건 간에 70%는 연계를 하겠다고 평가원이 이미 밝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뒤편도 얘기를 좀 해볼까? 강점 확보 방향 1페이지의 오른쪽인데 강점 확보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면은 여기는 말로 그냥 설명을 좀 할게요. 쭉 그냥 내려갑시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독해와 문제풀이 방식에서 좀 변화가 필요하죠. 쭉 다 읽고 쭉 다 푸는 것은 앵간히 머리가 좋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개념 자체를 좀 다르게 잡아줘야 하는데 시험장에서 꼭 집착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집착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 보면은 그 집착해가지고 지문을 다 맞건 다 맞지 않건 간에 그 지문에 집착해가지고 시간을 15분, 20분 이렇게 낭비를 해요. 이렇게 낭비를 한 이후에 뭐라고 해?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어요. 저 시간 줄이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애초에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시간을 자기가 그렇게 집착해가지고 시간을 소모를 했다면 이 80분 안에 45문제를 풀라고 말하는 시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자세로 그 시험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시험 때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시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완벽한 해답은 없습니다. 왜냐면 학생마다 독해 수준, 문제 풀면서 발문이나 선지를 보면서 갖게 되는 생각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거를 일원화 시켜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는 있어요. 저도 뭐 지금 그러고 있고, 지금 그렇게 지금 아예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른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이게 지금 3단계잖아. 1단계 커리큘럼 만들고 있긴 한데, 근데 뭐 사실 그거는 그렇게 좋진 않아. 그게 맞는 학생도 있고 맞지 않은 학생도 있을 텐데, 저는 사실 뭐 그러니까 없는 말 지어내는 걸 되게 싫어해서 항상 학생들한테 팩트만 주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결국은 자기가 하면서 스스로 느껴야 되는 거거든. 마치 막 이 방법을 배워가지고 나는 이 방법을 봤으니까 완벽하게 해결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자세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험장에서 공부하지 말 것 A라고 나와 있죠. 그 부분은 집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꼭 그냥 지문 내용 잘 모른다고 그거 이해될 때까지 파고 또 파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사실은 다른 지문 두세 개 풀 시간이거든. 그래서 나라면 차라리 그 지문 그냥 버리겠어요. 그 지문 버리겠어요.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적용하고 나서 안 된다면 그 지문을 버리고 다른 지문을 풀겠어요. 왜냐면 제한 시간이 있으니까. 우린 점수를 벌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평소에 쌓아온 능력을 바탕으로 제시된 문제의 정답만 도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모든 점들이, 모든 내공이 시험장에서 적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독해 방법으로는 뭐 여기 열단어 독해, 흐름 놓치지 않으면 훑어보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아래다 써놨죠. 3번 보세요. 필요한 부분을 찾거나 요점을 알기 위해서 훑어보다 라는 게 있는데 스키밍이라는 거는 사실 국어가 아니라 토익에서 먼저 나왔어요. 토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는 시험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요점만 보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만 찾아가지고 푸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토익에서는 훑어보고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라고 하는 식의 풀이 방법이 되게 유효한데 우리 지금 보는 국어 시험도 살짝 그런 스키밍, 훑어보기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하죠. 왜냐면 지문이 길어졌고 문제 개수가 많아졌으니까. 열단어 독해에 대해서는 저희 코칭 받는 학생들은 다들 들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뭐 지금은 굳이 하지 않을게요. 요거는 3단계니까. 그리고 점수대에 따른 반응? 이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점수 낮은 학생들, 공부 처음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잘 안 돼요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느낌을 잡았다고 하는 학생은 아래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요? 라는 식의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배경 지식에 관한 고찰. 요것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배경 지식에 있어서는 사실 배경 지식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나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문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안 보고 바로 문제 안 보고 푼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경제는 쓰였던 지식, 쓰였던 개념이 계속 똑같은 의미로 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뭐 이 연계 교재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배경 지식을 늘리려는 의도에서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70%가 나올 거니까. 배경 지식은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쌓은 지식을 말하는데 지금 이 순간 바로 직전까지 내가 쌓은 모든 것은 배경 지식이다. 이게 무슨 말이라면은 시험을 보는 중에서도 지문에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그 개념의 정의를 내가 봤다면 그건 나의 배경 지식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문제를 풀기 전에 사실 확인 문제도 풀고 뭐 간단한 개념 문제도 풀고 이러겠죠. 그걸 전부 다 쌓아가지고 고난도 문제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뭐 정석적인 수순이니까. 그리고 제일 먼저 풀어야 되는 문제는 가장 쉬운 문제 F풀이법이라고 했는데 그냥 단어 문제의 단어와 지문의 단어를 매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주라고 해서 파인드인데 요게 사실 확인 문제 뭐 대체적으로 문단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 불일치 순서를 섞거나 두 군데 이상의 근거를 찾는 변수 가능성 요런 것들이 다 문제에서 나오는 유형들이에요. 사실 확인 간단하게 사실 확인 문제가 있죠.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그리고
내용 일치, 불일치, 특히 불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4개가 맞는 말이고 하나가 틀린 말이고 이 틀린 말을 찾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문단 순서에 따라서 선지 순서가 순서대로 배치가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출제자들은 순서를 살짝 꼬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오답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순서를 섞거나 두 군데 이상의 근거를 찾는 변수 가능성. 우린 요것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게 사실확인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내 얼굴 아직도 빨갛나? 사실확인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건데 얘가 뭐냐면은 A라는 애에 대한 선지가 있어요. 근데 지문을 가서 봤는데 A가 여러 군데 있어. A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요것과 합쳐줘야 이 선지가 판별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보통 학생들은 선생님 이거 제가 찾았는데 안 나와요 라고 하죠. 근데 웃긴 거는 조금만 더 집중해가지고 조금만 더 꼼꼼히 찾아보면 다 나와요. 요런 유형도 있어요. 사실확인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유형이에요 얘가. 자, 그래서 뭐 A와 B는 모순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A 같은 경우에는 공부냐 아니냐의 개념이고 여기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면서 분석하고 선지를 보고 근거를 찾고 지문 분석하고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부예요. 공부인데 이 공부가 시험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훑어보며 아니면 지문을 보며 느낀 것만 나의 배경 지식으로 사용해야지 문장 하나가 이해가 안 된다고 거기에 집착하고 단어의 뜻 하나를 잘 모르겠다고 뭐 계속 돌아가면서 읽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할 때 필요한 자세지 시험을 볼 때 필요한 자세는 아니에요. 시험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을 볼 때 쌓는 배경 지식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훑어보면서 쌓인 내용이 자기의 배경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나? 잘 이해가 안 되나? 근데 뭐 설명은 해놔서 그래서 A는 철저히 분석학이란 측면에서 우리가 평소에 가져야 될 공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B는 철저히 분석하기는 아니에요. 얘는 문제를 풀고 난 이후에 하는 애라서 B는 간략히 이해하기라는 측면에서 시험 볼 때 태도예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완벽히 이해하든 완벽하지 않게 이해하든지 시험에서 답만 맞으면 되니까 거기에 있어서 최대한 효율적인 과정을 도출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공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은 양립이 된다는 거고. 뭐 넘어갑시다.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전부 다 모든 내용이 이 체화 2페이지에 체화 부분에 들어있어요. 요거는 쭉 읽어보시면은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딱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해드리고 그리고 점수 기록란이 있죠. 애초에 이 교재의 이름 자체가 단권화 교재이기 때문에 단권화 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점수
뭐 지금 여기다 6평은 써놨긴 한데 나머지는 전부 다 공란으로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무 연습하면서 채워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쓰면서 어땠고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정리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3페이지부터 지문이 시작되는데 그냥 쭉 한번 넘겨볼게요. 3페이지 넘기고 4페이지. 3페이지에는 작년 수특 문제예요. 연계지문, 수특인지 수완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3페이지는 연계지문이죠. 연계가 된 지문, 작년도 기출 중에서 연계가 된 지문의 경우에는 다음 4페이지 넘겨보세요. 4페이지에 나왔듯이 실제 평가원 기출 지문을 연속적으로 수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넘겨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이해할지 간단하게 이 첫 두 지문에 한해서 써놨습니다. 그리고 쭉 넘기시면 뭐 이때부터는 다 똑같아요. 앞에서 봤던 방법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쭉 넘어가 가지고 59페이지 59페이지에는 올해 연계 교재 지문을 정리하는 란이 나와 있죠. 여기서도 앞에서 지문을 보면서 했던 방법대로 쭉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자료를 받고 할 내용들이 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요청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자료도 만들면서 커리큘럼을 완성해 나갈 겁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이런 썰 푸는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풀고 보는지가 중요하겠죠. 3페이지 가봅시다. 3페이지. 이게 코드인데 문제 코드나 지문 코드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일 처리가 되니까 요거는 뭐 봐주시고 바로 지문을 한번 봐볼까요? 바로 지문을 봤을 때 1문단 뭐라고 나왔죠? 유학의 학문적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부분은 바로 수양론이다. 유학은 궁극적으로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 즉 성학이며 성인이 된다는 것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상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유학에서는 수양론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수양론이고 이 수양론이 왜 중요하느냐? 왜 중요하냐? 유학은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인데 이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에서 수양론이 중요하다로 1문단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2문단을 봅시다. 율곡은 경몽요결과 성학지묘 등의 저서를 통해서 유학에 입문한 후배들에게 수양론을 제시하여 학문과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자 하였다라고 했죠. 이쯤 돼가지고 문제를 봅시다. 1번 문제, 2번 문제 보시면은 1번 문제는 언급된 내용 사실 확인 문제예요. 2번 문제는 수양론에 대한 사실 확인 문제예요. 그리고 사실 확인 문제는 예로 풀 수 있습니다.
보통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문단, 2문단을 보면서 풀 수 있는 단초가 제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1번 문제는 보통 제일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1번 선지를 보면은 1번에 1번 선지를 보면은 율곡이 제시한 수양의 방법이 있죠. 율곡이 제시한 수양의 방법이 뭐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데 바로 다음을 보면은 그가 수양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궁리와 거경 그리고 역행이다죠. 1번은 있습니다. 2번은 율곡이 제기한 교기진론의 의미. 사실 뭐 몰라도 돼요. 그냥 교기진론이라는 단어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교기진론이라는 단어만 찾아주시면 돼요. 이거 좀 크게 쓸까? 교기진론을 찾았어요. 교기진론을 아직 안 찾았지? 찾아봅시다. 이문단에 있네요. 교기진론 이문단에 있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기지를 변화시키는 것 혹은 기지를 바로잡는 것을 교기진론이라고 표현하였다. 정의가 나와 있죠. 교기진론의 의미란 뭐예요? 교기진론의 정의라는 거죠. 그럼 2번도 존재하고요. 3번 유학에서 성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 유학에서 성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 얘는 1문단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유학에서 성인이 된다는 것은 뭐죠? 1문단에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상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죠. 얘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출제자가 순서를 꼬아서 낚시하려는 선지고요. 두 번째로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내가? 생각을 해보자. 두 번째가 뭐였지? 뭘 생각해줘야 된다 그랬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건 좀 이따 생각이 남아 하도록 합시다. 바로 4번 넘어갈게요. 아이씨. 뭐지? 어찌됐건 바로 4번 넘어갑시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율곡의 수양론에 대한 후학들의 반응이죠. 아니 이건 까먹은 게 아니라 방금 생각난 건데 내가 방금 생각나가지고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던 건데 그거를 그 사이에 금붕어 마냥 까먹어버렸네. 아무튼 간에 아무튼 간에 후학들의 반응이라는 것을 찾아줘야 된다면 4번 선지에서 후학들의 반응이라는 것을 찾아줘야 된다면 쭉 읽어보면서 율곡 이외에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를 가장 먼저 찾아줘야겠죠. 후학이라면은 율곡 이후의 학자들이잖아요. 얘가 이름으로 나올지 아니면은 뭐 후학들이라고 나올지 그건 몰라요. 근데 쭉 읽어보면은 전부 다 율곡의 수양론, 뭐 궁리, 거경, 머시기, 거시기 막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쵸?
쭉 보면은 율곡이 후학들에게 율곡이 후학들에게 수양론 이 문단 처음 율곡이 후학들에게 수양론을 제시하여 학문과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자 하였다라고는 나와 있지만은 후학들이 율곡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율곡쌤 개쩔어요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후학들의 반응은 나오지 않은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후학이라는 단어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후학들에게 제시했다. 오케이. 이러면서 맞는 답이라고 하고 넘어갔으면 안 된다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후학이 아니라 후학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5번 율곡이란다. 유학에서 수양론이 중요한 이유인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뭘까요? 이유입니다. 왜 수양론이 중요할까? 혹은 어찌 됐건 간에 지금 보이나? 이유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은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첫 문단에서 이 때문에 유학에서는 수양론이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때문에가 뭔지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선지를 판별할 때. 이 때문에가 뭔지 궁금한 것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실제로 공부를 잠깐만 질문이 있는데 질문 좀 이따 답변을 해줄게요. 여기에서 이제 뭔 얘기하고 있었냐? 이 때문에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 유학에서 수양론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판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이유가 나왔으면은 그냥 이유가 나온 걸로 끝이라는 거지. 4번 질문이 뭐지? 내가 후학의 반응을 나타내는 단어를 못 찾은 거 아니야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으니 5번 선지가 맞다고 판단해서 역으로 4번이 아닌 걸 아는 게 더 확실하지 않나요? 이거는 요 질문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잠깐만. 요 질문 보이나? 더 크게 못하나 이거? 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이것도 합리적인 생각이고 실제로 내가 요걸 못 찾았어. 요걸 못 찾았으면 당연히 5번 선지를 봐주는 게 맞아요. 당연히 5번 선지를 봐주는 게 맞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상적인 풀이는 후학들의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근데 없는 걸 없다고 증명하는 게 원래 더 어려운 거는 맞아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번이잖아. 후학들의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않는데 나는 쭉 한번 훑어보면 되는 거잖아. 뭐 어떤 지문에서 어떤 의미를 캐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후학의 어떤 반응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만 파악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어렵다면은 사실은 우리 시험 때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이게 긴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 그럴 경우엔 당연히 나머지 선지를 판별해 주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됐죠? 어, 지금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 요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 없는 학생보다는 1, 2, 3등급 학생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떤 학생들한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방금 질문 준 학생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질문한 거 보니까 뭐 어느 정도 공부를 잘 하겠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제목 자체가 국어 그냥 되는데 주변에 그런 애들 있죠. 국어 그냥 되는데 라고 하면서 1등급, 2등급 그냥 마음대로 맞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지문을 다 안 보고 풀고 있잖아요. 근데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풀지 않아도 돼요. 지문을 다 안 보고 풀어도 되는 문제야. 그리고 2번 역시 똑같아요. 2번은 뭐죠? 율곡의 수양론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뭔 말이야? 이것도 아까 사실확인 문제라 그랬죠? 얘도 사실확인 문제라 그랬는데 1번 선지 뭐죠? 국리를 통해서 지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는 요겁니다. 그리고 얘는 지문 이해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찾아봅시다. 국리가 어디 있죠? 그나마 읽었던 부분에서 나왔네. 이문단이죠. 지적인 어두움은 어디 있죠? 지혼 바로 나오네. 이것도 이문단에 있네. 국리를 통해서 지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지혼 부분을 보면은 바로 다음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국리와 거경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얘는 맞는 말. 그리고 이는 실제하지 않는 만물의 본질적 존재이다. 이 선지는 뭐예요? 이의 정의를 내리고 있네. 그러면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의 정의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죠. 이라는 것을 찾아봐요. 하나, 둘, 두 번째 문단까지 없고 3문단에 바로 나오네요. 3문단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이는 보통 단어의 정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에서 나오기 마련이에요. 왜냐면은 이 지문은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가정하에서 우리한테 정보를 전달해주는 설명문이거든. 그래서 설명문에서는 너 이거 아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얘의 뜻은 이거야 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에서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국리는 만물의 본질적 3문단 처음 만물의 본질적 존재로서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이를 살피는 거라 그랬어요. 이 문단이다. 2번 선지의 내용과 같아? 다르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얘네 체크를 안 했거든요. 얘를 근데 보면은 아마 이유가 아마 다 나올걸? 그리고 나서 3번 문제를 봅시다. 보기 문제죠. 보기 문제에선 기본적으로 이런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보기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지문과 연계된 거, 지문 내용을 심화한 거, 지문 내용과 대비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보기는 기본적으로 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보기와 지문의 연결고리를 찾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기를 쭉 읽어보면은 간단히 읽어보면 지문 내용과 잘 연결되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읽어볼까요? 정좌는 많은 유학자들이 필수적인 수행법으로 강조했던 수양 방법으로 여기까지 읽고 나서 에? 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단어를 보고 지문과 이런 개념이 겹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읽어보면 고요한 가운데 바른 자세로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떠들썩한 분위기나 흥분 상태에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적절치 못한 반응을 보이기 쉽기 때문에 맑고 고요한 상태로 마음이 유지되었을 때 유익한 판단과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수양하기 위한 공부가 별도로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정자가 필요한 것이다. 근데 이걸 읽고 나서 지문을 읽어도 완벽하게 부합하는 부분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문에서 플러스 알파가 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 보기는. 그렇다면 지문과의 연결성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당연히 수양론, 유학, 수양론, 유학, 수양이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이제부터는 감의 차이인데 지문을 쭉 읽으면서 이해를 하고 푸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이 지문의 주제가 우리 여태까지 읽은 것만 보고도 지문의 주제가 수양론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보기 역시 유학과 수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수양론인데 정좌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잡았다면, 여기까지 잡지 못했다면 나머지 부분을 읽어주시는 게 맞고 여기까지 잡으셨다면 나머지 부분을 읽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만 잡아가지고 읽으면 돼요. 어디다 써야 되나? 1번 율곡은 정좌가 덕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군. 자, 정좌는 보기에 나온 단어죠. 덕성은 보기에 없는 단어죠. 그럼 지문에 존재하겠네? 지문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덕성이 어디 있죠?
덕성. 덕성 어디 있어? 뒤에서 두 번째 문단에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오문단에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 거경은 한 가지에 몰두하여 마음의 장애 중에서 분염을 없앰으로써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덕성을 함양하는 것을 말한다. 보기에는 뭐라고 나왔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을 말한다.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것은 지문에 나온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라는 거랑 똑같죠? 그쵸? 그리고 이 분염을 없애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하면서 이를 없애지 못함. 지문이에요. 생각이 들끓게 되어 결국 마음이 어지러워진다고 하였다. 요건 어디에 대응이 되죠? 생각이 들끓게 되어 마음이 어지러워진다. 보기에서 찾으면은 흥분 상태, 떠들썩한 분위기나 흥분 상태에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생각이 들끓게 되어 마음이 어지러워진다. 떠들썩한 분위기나 흥분 상태에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다. 똑같은 말이죠. 단어만 바꿔놨어요. 그래서 결국 이 정좌라는 것은 거경의 일부인데 이 거경 역시 수양론 안에 들어있는 애죠. 그리고 둘의 의미가 맞아떨어지죠. 사실 요 정도까지 봐주는 것은 시간이 모자랄 수가 있어서 이 전 단계에서 판단이 되면 더 좋긴 할 거예요. 이 문단. 이 문단이란다. 2번 선지. 1번 이거 아직도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간에. 2번 선지 봅시다. 3번에 2번 선지. 율곡은 정좌를 통해서 생각을 들끓게 하는 분염을 없앨 수 있다고 보았겠군. 얘는 1번 선지 보면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쵸? 1번 선지 제대로 판단했다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확인이 된 내용이죠. 3번. 율곡은 정좌를 한 가지에 몰두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경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보았겠군. 1번, 2번, 3번 선지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죠. 4번. 율곡은 정좌를 통해서 맑고 고요한 상태로 마음을 유지하면 기질의 제약을 떨쳐낼 수 있다고 보았겠군. 기질의 제약. 여기 보면은 따옴표가 다 쳐져 있잖아. 이 따옴표 쳐져 있는 애들은 보기에 안 나온 애들인데 왜 따옴표가 쳐져 있을까? 당연히 지문에서 나왔기 때문이겠죠. 초파리가 있냐? 그래서 기질의 제약을 찾아줘야 됩니다. 이 선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기질의 제약은 어디 있을까요? 기질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위에서 쭉 내려오면 이 문단에 있네요. 이 문단에 중간 부분 국리, 거경, 그리고 역행이다 아래쪽을 보시면은 수양은 아니다. 율곡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의 제약을 받는다고 보고 수양은 이렇게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 혹은 기질을 바로잡는 것을
아니다. 뭐야 이거? 아, 수양은 이러한 기질의 제약을 떨쳐내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한 줄 내가 띄어가지고 읽었네. 그리고 이렇게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 혹은 기질을 바로잡는 것을 교기질론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렇게 돼서 4번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그냥 5번인데 5번은 정좌를 현실에서 다양한 사태를 경험하면서 만들어내는 정서를 깨닫기 위한 별도의 공부 방법이라고 보았겠군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문제를 풀기 쉽게 줬죠. 따옴표. 현실에서 다양한 사태를 경험하면서 만들어내는 정서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이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데에서는 없잖아. 1, 2문단에서 일단 없잖아. 그러니까 넘어가면 되죠. 쭉 보면은 현실에서 사태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거경 쪽에 있네요. 거경 쪽에 있는데 이 거경 중간 부분에 사람은 현실에서 다양한 사태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정서를 만들어내는데 유학에서는 이러한 정서가 나타나기 전에 순수한 상태를 미발이라고 한다. 율곡은 분염을 없애면 마음이 안정되어 이러한 미발의 상태를 체득할 수 있다고 봤다. 율곡이 목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율곡이 지향하는 바는 뭐죠? 현실에서 다양한 사태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정서를 만들어내는 것 이전의 순수한 단계죠. 그렇다면은 정좌는 수양론의 방법인데 정좌는 현실에서 다양한 사태를 경험해서 만들어내는 정서를 깨닫기 위한 걸까? 그 정서를 느끼기 전에 순수했던 상태로 가는 것을 깨닫기 위한 별도의 공부 방법이라고 봤겠죠. 반대로 얘기했으니까 틀린 거. 4번. 저는 단어 문제는 말을 하지 않는데 그냥 이건 기본적인 어휘력이라 그냥 이 단어 문제 풀어볼까요? 이거 지우고 단어 문제 풀어봅시다. 자, 기억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기억은 뭐죠? 어디 나와 있죠? 율곡은 이문단이죠. 율곡은 경몽요결과 성악, 지묘 등의 저서를 통해 유학에 입문하는 후학들에게 수양론을 제시하여 학문과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자 하였다. 율곡은 수양론으로 후학의 학문, 인생의 방향을 잡아 주었다로 합시다. 근데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방향을 잡다. 방향을 잡다. 방향을 잡다. 방향을 잡다를 4번에서 방향과 관련된 잡다를 찾으시면은 2번이죠. 남쪽 방향으로 잡다. 그래서 2번인데 1번은 왜일까? 치솟는 물가를 잡아야 한다? 얘는 뭐죠? 움직이는 애를 붙잡다라는 의미로 쓰였겠죠? 정확한 사전적 정의가 아니에요. 이건 느낌입니다. 은행이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었다. 이건 어떤 잡고일까요? 뭘까요? 집을 담보로 묶어놓고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돈을 빌려주었다죠. 이건 어떻게 보면 묶어놓는 의미이지. 4번. 영감은 거꾸로 지려다가 겨우 중심을 잡았다. 이 잡았다는 뭐죠?
이 잡았다는 뭐죠? 사실 이 얘가 2번이랑 정반대되는 애예요. 4번 같은 경우에 이 중심을 잡았다 해서 쓴 이거는 방향성과는 관련이 없죠. 고정된 어떤 고정된 것을 고정된 자세? 뭐 고정된 어떤 상태를 만들어내다. 고정된 상태가 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잡다죠. 나는 근데 뭐 그런 거 잘 몰라. 사전적 의미라든가 정확한 의미라든가 이런 거 잘 몰라. 5번. 시험 준비 기간을 한 달로 잡은 계획은 무리이다. 이건 뭐죠? 일정을 계획하다. 계획하다에 좀 어울리는 잡다겠지. 아유, 단어 문제는. 그래서, 이거 지우면 안 됐는데. 그래서, 문제는 다 풀어봤어요, 우리가. 문제는 다 풀어봤는데, 이제 지문으로 가봐야 돼요. 6페이지를 펴시다. 아이씨, 방금 했던 내용이 들어있는데 6페이지를 보시면은 연계 지문을 정리해 봅시다 라는 부분이 있죠. 1문단 우리 방금 전에 썼던 내용 있죠. 유학은 성악 따라서 수양론 중요. 요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굳이 한 문장, 완성된 문장으로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의미를 알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걸 왜 정리를 하냐면은 내 머릿속에 내가 처음에 독해를 하잖아. 실제 시험에서 내가 독해를 하는데 그 독해하는 과정에서 내 머릿속에 이런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리를 할 수 있으려면은 평소에 손으로 정리를 꾸준히 해줘야 돼요. 이 문단은 뭐죠? 율곡의 수양론인데 사실 이 정도만 하셔도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더 정리를 하자면은 근데 굳이 정리를 할 게 있나? 율곡의 수양론 그리고 수양의 방법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뭐 국리, 거경, 역행, 교기진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지흔, 분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체크만 해주시고 가면 돼요. 어차피 내 머릿속에 전부 다 못 외웁니다. 3번 만약 지문을 쭉 읽었다면은 3문단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느냐? 수양의 방법 중에 하나인 국리 3문단은 뭐죠? 거경 5문단은 뭐죠? 역행이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조금 더 뭔가 넣어주고 싶으면 넣어줘도 되는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 여기에는 완전히 뭐 그런 이런 문제들만 나오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찾아줘야 돼.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뽑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는 유학, 성악, 수양론, 국리, 거경, 역행 정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단어가 몇 개 더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처음에 이 지문을 독해할 때 내 머릿속에 이 지문을 처음 보고 유학은 성악, 수양론, 그리고 국리, 거경, 역행이라는 단어가 남아있다면 성공한 독해인 겁니다. 됐지? 그리고 지문 정리를 한 다음에 내가 또 만약 틀린 문제가 있으면은 오답 정리를 해야 돼요. 오답 정리에 뭐 이거는 우리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들었겠지만은 오답 정리의 예시를 줬어요. 우리 지금 6페이지 보고 있는 겁니다. 오답 정리의 예시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연계 개념 정리인데 7페이지예요. 제가 이 단거나 노트를 만든 이유가 이 7페이지에 있어요. 연계 개념 정리인데 지문에 나온 주요 개념은 유학, 성악, 수양론. 아, 이거 쓰지 말자, 이거. 어. 지문에 나온 개념은 동그라미 표시된 거 있죠. 그 이후에 보시면은 유학, 성악, 수양론, 율곡, 국리, 거경, 역행, 교기질론, 지음, 분염, 이, 미발, 극기, 복례설 요렇게 나와 있는데 13개 정도의 단어가 정리됐다고 하네요. 지금 방금 안 세봤는데 세보면 13개겠지 뭐. 보기 좋게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유학은 이런 것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 지문을 엄청 짧게 이렇게 정리해보는 것도 연습하면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유학은 성악으로 수양론이 중요하다. 율곡은 수양의 방법으로 국리, 거경, 역행을 제시했다. 이것들은 지은 분염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 국리, 그리고 거경, 그리고 역행, 그리고 마지막에 극기, 복례설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정도인데 우리가 집중해서 정리해야 될 개념은 그냥 이것만 보고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연계가 됐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기출 지문으로 갈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교재 진행하면서 하셔야 되는 공부 순서입니다. 봅시다. 4페이지예요. 얘는 제가 미리 강의를 다 찍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요거를 강의로 다시 문제를 풀이를 다 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 연계지문 정리와 기출지문 정리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여러분들 이거 다 풀어보셨죠? 제가 이거 다시 읽을 필요 없죠? 얘를 방금 전에 우리 연계지문 정리했던 그런 독해 방법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 지문 독해하고 문제 푸는 데만 몇십 분 걸릴 거야. 요거는 미리 찍어 놨으니까 안 봤던 학생들은 신청을 하시고 거기 우리 그 오톡방에 있죠? 거기에 지금 제가 맨날 모니터링 하니까 거기다 신청하시면 돼요. 기출 지문 정리 4페이지, 이거 다시 7페이지로 넘어와야 되네? 방금 전에 우리 넘어갔던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풀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풀고 독해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독해를 하고 문제를 풀고 나서 기출지문 정리를 할 때가 왔습니다. 여기서도 1문단, 2문단, 뭐 3문단, 4문단, 5문단 정리를 스스로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오답 정리도 하고 연계된 지문 정리 맨 아래쪽에 연계된 지문 정리 그리고 별표 나왔죠? 연계되지 않은 지문이라면은 사실 지문 정리 그리고 오답 정리 정도로 마무리해도 돼요. 근데 연계되었다면은 연계된 기출지문 분석을 꼭 해주셔야 돼. 그리고 연계지문과 연계교재와 기출지문을 서로 상호 비교, 대조하면서 필요한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를 이해해줘야 되죠. 지문에 나온 주요 개념은 이 기출지문 18학년도 6평 율곡의 이기론에 나온 주요 개념을 나열해보면 유학, 성악, 수기치인, 율곡, 수양론, 경세론, 이기론, 이통기구, 기질변화론, 거경, 국리, 역행, 법제개혁론 요 정도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문 처음에 독해하면서 문제를 풀 때 이 단어 중에 절반 이상에는 무조건 체크가 돼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유학은 수기치인하는 학문인데 수기는 수양론, 치인은 경세론 이다.
이 바탕에는 이기론이 있다. 수양론에는 이통기국이 있는데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거경, 국리, 역행이 기질 변화의 중요한 방법이다. 그리고 경세론으로서는 법제 개혁론이 있다. 라고 했죠. 다시 우리 6페이지가 다시 7페이지로 갑시다. 자, 기출지문을 정리하고 돌아왔지요? 라는 부분이 있죠. 7페이지 중간에. 왼쪽 부분에 있는 거예요. 왼쪽 중간에. 자, 그럼 이제 공통된 단어를 묶어보면 되는데, 공통된 단어는 유학, 성학, 수양론, 율곡, 국리, 거경, 역행 이 정도예요. 기출 지문에서 기출 지문을 보면은 사실 연계교재에서 어떤 식으로 찾고 스스로 정리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율곡의 수양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를 그냥 네이버나 아니면은 고글에 네이버나 고글에 율곡 또는 율곡의 수양론을 쳐보시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요런 내용들이 나와요. 얘네를 정독하는데 10분이 안 걸려요. 그런데 이기론 안에 우리 이기론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 연계지문에서 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와 기가 함께라는 이기론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것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봐주는 거죠. 그리고 수양론이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수양론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율곡의 이런 사상적인 배경, 사상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시면서 정리해주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다른 지문, 뭐 이런 인문 지문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LFID 키트 지문이라면은 뭐 루미놀 시약, 뭐 항체 항원 그런 검사 그렇다면은 그 키트의 항체 항원이라는 원리가 뭔지에 대해서 봐주면 되는 거고, 경제 지문에서 뭐 국가 간의 환율과 그리고 자금 유입, 자금 유통 경로 이런 게 나왔다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개념들을 봐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소비자 잉여에 대한 지문이 나왔다면은 소비자 잉여를 검색하면 당연히 공급자 잉여라는 게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적 최적이라는 개념이 따라 나와요. 이 셋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 잉여를 우리가 연계교재에서 봤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것은 소비자 잉여, 공급자 잉여, 그리고 사회적 최적에 대한 거죠. 자, 요 정도 했으면은 사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한 바는 다 했어요. 이야기하고자 한 바는 다 했고, 잠깐 5분 정도, 지금 몇 분이야? 9시 20분 정도까지 5분 정도 쉬고 이 사이에 질문을 좀 받을게요. 질문, 뭐 그냥 전반적인 국어 공부 질문, 아니면은 본인의 독해 문풀. 아이씨, 글씨가 안 써지냐. 독해나 문풀 스킬에 대한 첨삭, 요런 것들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일단 5분 정도 쉬고 올게요. 화장실 가고 싶다.
질문 없어? 질문 없으면은 여기서 그만할까? 아니면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좀 있어 볼게요.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그 톡방 있죠? 질문, 지문 개념 요런 거 해설 요청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뭐 가급적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꾸준히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요거 뭐 정리해주는 거는 뭐 학생들 스스로도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서 내가 모든 거를 다 해주는 거는 오히려 서로 시간상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톡방으로 요청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같이 진행하면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이게 뭐 잘 유지가 되고 잘 돌아간다면은 톡방에서 여러분들이 해주는 질문 위주로 상담하는 시간을 가져도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해는 했지. 오리엔테이션 개념이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요청 지문 어렵다고 느꼈던 고난도 요청 지문 해설 개념 설명 위주로 페이지 수, 뭐 페이지 순서에 따라 가지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청해준 것들 위주로 시간을 좀 꾸려 볼게요. 강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요거는 뭐 천천히 생각하면서 정해보도록 합시다. 요게 끝나는 시점은 요 커리큘럼 막 이렇게 커리큘럼 계속 진행해야지. 요 실시간 강의가 끝나는 시점은 톡방으로 여러분들 요청이나 질문이 아무것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경우, 그때는 아마 다른 쪽으로 더 제가 연구하고 분석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더 연구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요청하는 것 위주로 만나보 이것도 매일 하던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매일 하던 과제랑 동일하게 하고 주말에 복습하는 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강의로만 진행하는 건가요? 과제가 있는 것이라면 하루 과제 분량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문학 단권화도 나온다면 그것까지 전부 끝낼 시간이 충분할까요? 요거는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단권화는 무조건 필요한데 문학 단권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품 내용 정리하는 걸로 끝나서 비문학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있는 작품들의 경우에는 전부 다 저희 코칭진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청하기만 하면 바로 줄 수 있거든. 1번 매일 국어 일단 이거 질문해보고 나서 국어는 양인가요 질인가요 되는 질문을 답변을 해드릴게요.
매일 한 두 지문 정도 연계교재 분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문제도 풀어보고 앞에 수록된 문제도 한두 지문 정도씩은 해주시고, 그리고 2번 강의보다는 학생 자율적인 영역에 맡기는 겁니다. 하면서 어려워하고 곤란에 처한 것들을 요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루 과제 분량 뭐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문학 단권화도 나온다면 끝낼 시간, 요거 요 질문이랑 같이 답변을 해드릴게요. 끝낼 시간이 충분할까라는 말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만점자들한테서 질문을 해봐요. 수능 만점자들한테 질문을 해도 내가 공부를 끝냈다고 스스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는 사람이 없을걸? 애초에 공부는 언제든 언제까지고 완벽히 끝나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수능까지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중요하지. 오케이? 이 정도면 답변이 됐죠. 그리고 국어는 양인가요? 질인가요? 라고 하는데, 먼저 질적인 부분에서 높은 수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요거는 습관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처음부터 설렁설렁 양치기, 내가 내 실력 제대로 지문 분석도 안 하고 문제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문제 풀고 맞고 틀리고 에잉 이게 답이구나 이러고 말면은 사실 습관 자체가 엄청나게 국어 공부에 안 좋게 엉성하게 잡히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지문수를 적게 하더라도 최대한 내가 모르는 거 없이, 이 지문에 관해서 내가 모르는 거 없이 내가 마치 이 지문에 관해서는 나는 박사다 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큼 한 지문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이 들든지 완벽하게 해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다 보면은 익숙해지면서 시간이 줄어듭니다. 익숙해지면서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점점 양이 늘어나게 돼요. 결국은 둘 다 중요한 건데 선후 관계를 따지자면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베이스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잡혀있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질적인 측면에서 더 중시를 해야 돼. 질적인 측면에 더 무게를 두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양을 차차 서서히 늘려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답변 됐고, 오늘은 그러면은 막 여기 정도, 이 정도까지 합시다.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됐지? 자, 다들 다 스스로 진행을 하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리 옆에서 뭐라 하든지 간에 자기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스스로 하면서 의문을 느끼고 그에 대해서 메꿔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 비로소 진정한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지문이든 두 지문이든 뒤에 보면은 정리 노트 제가 넣어놨잖아요. 정리 노트에 스스로 정리를 해보면서 좀 진행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 막히는 부분 요청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요 다음 시간은 뭐 나중에 여러분들 요청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혹은 요청이 안 들어오더라도
연계 교재에 나오는 경제 개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경제 개념에 대해서는 꼭 한번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경제 개념 정리하는 시간을 또 따로 가져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수고하셨고 주말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희 커리큘럼 진행하는 학생들은 주말에도 과제 꼭 열심히 해가지고 제출을 하시고 그리고 또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네, 요번 일주일 동안 했던 거 주말에 꼭 복습하시고 복습은 정말 중요해요. 계속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게 일본식 표현이라 그러는데 뭐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됐나? 이 정도면은 뭐 얘기할 건 다 얘기한 것 같네요. 나중에 또, 맞다. 강의 실시간으로 못 들은 학생들은 이거 전부 다 녹화해가지고 줄 테니까 나중에 올려놓고 나서 제가 뭐 링크를 따로 드리든지 할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주말 동안 공부 열심히 하세요. 후회 없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땡!